라스 메니나스. 눈을 맞으며 그녀는 서 있었다. 그의 첫눈이 내린 날이었고 19살이던 내가 정확히 20살이 되던 날이었다. 길고 쓸쓸히 이어진 빈농가 드문 서 있던 나무들, 창밖의 어둠과 덜컹이며 교회를 달리던 버스가 생각난다. 아무리 달려도 아무도 서 있을 것 같지 않은 풍경이었다. 리슬. 그 팔이 부러진 허수아비 같은 표지판과 작은 정류장이 보일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모니카로 부는 올드랭 사인이 잡음이 심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리슬. 거라고 서늘한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나는 생각했다. 어스름도 사라지고 줄곧 따라 붙던 밤이 버스를 저만치 앞질러간 느낌이었다. 지나쳐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그 정류장을 10여 미터쯤 지나친 후에야 버스는 멈춰섰다. 기울어진 표지판의 그림자가 끝난 곳에서 그녀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미처발을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했으므로 잠시 균형을 잡으며 땅이 움직인 듯한 기분에 휩싸였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지구는 돌고 있었고, 올 거야,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궤도를 순항하던 그날의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기다렸잖아. 그런 말을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소리를 서로가 속삭인 기분이었다. 내면의 귀가 듣는 내면의 소리처럼 그때의 어둠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달의 달빛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체온을 빼앗긴 그녀의 손과 빠르게 들판을 가로질러 사라지던 길고 긴 기차의 불빛이 생각난다. 우리는 한동안 그 불빛을 응시했고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녀의 얼굴에서 입김이 피어올랐다. 주변의 어둠 때문에 그것은 선명했고 주위의 고요 때문에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사람들처럼 표정 없고 쓸쓸한 초설이었다. 그 길은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다. 헐벗은 채 드문 서있던 나무들, 주변의 농가 불 꺼진 공장들, 무엇 하나 이름을 알 수 없던 개천과 언덕들. 겨울은 많은 것들의 이름을 뺏어간다고 눈을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줄기와 가지만 남아 그저 알 수 없는 나무들과 지명마저 사라진 듯 새하얗던 오솔길.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이름 모를 그 길이를 걷고 또 걸었다. 다만 조금씩 서로의 손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전해주던 체온과 기분,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감정.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얼음 속을 흐르는 물처럼 손을 타고 흘러드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리만치 나는 슬퍼졌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가 울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흐리고 불확실한 그녀의 얼굴 위로 몇 점의 송이눈이 사선으로 떨어졌다. 겨울이 흘리는 눈물처럼 혹은 그녀가 흘린 눈물처럼 눈은 그녀의 뺨 위에서 말없이 녹고 사라져갔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더 꼭 쥔 채 그저 나는 걷기만 했다. 20살은 그런 나이였다. 어쩌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잎과 열매, 색색의 꽃과 같은 것을 모두 벗어버린 그녀를 느낀 건지도 모르겠다. 외피를 벗으면 이름을 알기 힘든 나무처럼 그 순간 그녀가 아득히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리 위로 흩날리던 눈과 우리가 걸어가던 길, 손을 쥔 나 자신과 끝없이 이어진 세계마저도 모두가 불확실한 느낌이었다. 서로의 손을 잡지 못하는 나무들이 서로의 손을 포기한 채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서로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 늘어선 나무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산토리니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명을 다해가는 은하처럼 외롭고 쓸쓸한 빛이었다. 실은 안 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눈의 무게로 일그러진 눈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 목소리가 희미한 환청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음속의 말도 아무런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다만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와 목도리에 쌓인 눈을 정성껏 털어주었다. 그녀의 손도 내 머리에 눈을 조심스레 털기 시작했다. 마주선 채 서로를 다독이는 눈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그러나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처럼 느껴졌다. 죽은 왕녀의 몸처럼 그녀는 차가웠고 그렇게 잠시 우리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울타리 너머의 철제 기둥 위에서 숱한 모양의 풍향개가 끼익 쇳소리를 내며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임시 휴업이 붙어있던 한 달 전과는 달리 칠이 벗겨진 산토리니의 울타리에는 드문드문 전구가 나간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딧불처럼 붙어있었다. 주거빛을 잃은 반딧불도 살아반짝이는 반딧불도 그 모두가 우리에겐 축복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뛰던 소리, 그 진동을 잊을 수 없다. 내 품속에 아니 내 몸속에 그녀의 심장이 들어와 박힌 듯했다. 격렬했던 그 진동은 팔을 풀고 함께 실내로 들어와 구석진 창가에 앉은 후에도 멀어져가는 메아리처럼 내 가슴에 남아있었다.
벽난로에 장작이 타는 소리, 어디선가 잔잔히 물이 끓는 소리, 창을 두드리던 12월의 바람과 출입구에 매달린 풍경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가슴이 뛰던 소리, 가슴이 뛰던 소리,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내게 머물러 있던 그 소리가 지금도 느껴진다. 실내는 어두웠고 장작을 가지러 간 주인이 돌아와 꾸러미를 풀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엽차를 마시고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요. 곧 훈훈해질 테니. 텁스르기 수염을 기른 40대의 주인은 유럽을 가보고 싶어 하거나 혹은 다녀와 그리워하는 인물로 보였다. 곳곳에 놓인 앤티크풍의 가구와 소품들, 유럽 곳곳에 풍물들이 넓지 않은 실내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온기로 인한 약간의 나른함을 느끼며 나는 창밖의 어둠과 쏟아지는 눈들, 우리가 지나온 눈부신 설경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아니, 그보다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가지런한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그녀 역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지극히 일상적인 물음과 몇 번의 끄덕임이 있었을 뿐, 간단한 식사를 주문한 후에도 우리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장작이 타는 소리, 양파를 써는 소리, 기름을 두른 팬에서 무언가 볶이는 소리, 갑작스런 포옹은 황량한 농가 공장을 지나 유럽의 풍경이 도배된 카페에 다다르는 일만큼이나 그녀와 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의 식사는 얼어붙은 눈처럼 딱딱한 느낌이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더없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금이 간 얼음처럼 나는 흔들리고 불안했다. 무엇이? 도대체? 왜? 그리고 바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눈에 파편 같은 샐러드를 입에 머금은 채 20살의 남자는 AM 라디오와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아무리 채널을 돌리고 고정해도 여자라는 이름의 전파를 잡을 수 없다. 잡지 못한다. 심야의 FM처럼 선명한 눈물 앞에서 나는 전원이 꺼진 라디오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 들었다. 20살의 여자 역시 남자가 수신할 수 없는 전파와 같은 것임을 안 것도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다. 실은 그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젊음은 결국 단파 라디오와 같은 것임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모든 연애의 90%는 이해가 아닌 오해란 사실을 무렵에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20살이었고 좋든 싫든 연애의 대부분을 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를 사랑한다는 오해, 그는 이렇게 다르다는 오해, 그녀는 이런 여자란 오해, 그에겐 내가 전부란 오해, 그의 모든 걸 이해한다는 오해, 그녀가 더없이 아름답다는 오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란 오해, 그에게 내가 필요할 거란 오해, 그가 지금 외로울 거란 오해, 그런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오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사랑을 이룬 이들은 어쨌든 서로를 좋은 쪽으로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20살에 나는 생각했었다. 결국 내게 주어진 행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서로의 이해가 오해였음을 깨닫지 않아도 좋았다는 것. 해서 고스란히 서로가 이해한 서로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 아무런 내색 없이 마음 놓고 그녀가 울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그녀의 눈물 밑에 펼쳐주었다. 따뜻한 벽난로를 등지고서도 해서 내 마음은 한 장의 손수건처럼 자꾸만 젖어들었다. 젖고 젖었으며 내가 젖을수록 조금씩 말라가는 그녀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마르고 따뜻해질 때까지 언제까지고 나는 그녀의 고통을 흡수해주고 싶었다. 할 수 있다면 고통의 전부를 가져오고도 싶었다. 갈수록 마음은 젖어갔지만 어쩐지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란 생각도 들었다. 내가 견디는 쪽이 어쨌거나 훨씬 이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일 뿐이니까.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타인의 고통에 해를 입지 않는다. 미안해요. 몇 번이고 그러나 각기 다른 의미의 미안해요를 읊조린 후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스스로의 눈가를 닦기 시작했다. 내색 없이 그래도 접시의 대부분을 나는 비워가고 있었다. 빈 접시에 스푼을 내려놓을 때쯤, 또 실내를 흐르던 라흐마니노프가 잠잠해졌을 때쯤 괜찮나요? 라며 눈물을 그친 그녀가 물었다. 아무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아무렇지 않아 라고 나는 답했다. 그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기뻐.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지난번엔 문을 열지도 않았던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뻐. 벽난로마저 있고 이렇게 따뜻하다는 사실도.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20살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뻐. 눈이 오는 것도 기쁘고 저렇게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것도 기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눈물을 그쳐서 기뻐.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밥을 다 먹어준다면 더 기쁠 것 같아. 그날의 그녀는 평소와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그날의 나 역시 그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오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운 좋게 서로를 좋은 쪽으로 이해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작은 빙산처럼 남아있던 식사를 그녀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더디게 한 척의 새빙선처럼 접시를 가르던 그녀의 스푼도, 조금씩 드러나던 접시의 흰 바닥도, 무거운 닷처럼 피클을 집던 그녀의 포크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던 12월의 밤이었다. 실례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후식으로 나온 커피를 내려놓으며 지나칠 정도로 깍듯하게 주인이 말을 건넸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요. 요컨대 작업을 위해 화실로 쓰는 별채에 가 있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카운터에 벨을 눌러달라는 얘기였다. 그럼 계산을 먼저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주인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벨을 눌러주세요. 주인이 문을 나서자 턴테이블에 걸린 새 레코드에서 빈 크로스비가 흘러나왔다. 보름도 더 남은 성탄절을 노래하는 30년 전의 캐럴이었다. 단둘이란 사실이 이상할 정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커피잔으로 입을 가리긴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런 그녀의 얼굴을 그래서 나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아까부터 느끼던 건데 말이야. 여기 이상해. 하고 내가 말했다. 뭐가요? 산토리니라면 그리스의 섬이잖아. 그런데 알프스며 픽벤이며 저기 장식품들도 개선문에다 또 에펠탑, 풍차, 피사의 사탑, 뭐 그렇다 쳐도 맙소사 저건 피라미드잖아. 그녀가 웃었다. 다보탑은 왜 없는 거지? 말은 하면서도 나는 지중해의 작은 섬에 그 모두를 옮겨다 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녀가 웃었으니까. 나로 인해 웃는 그녀의 얼굴을 거의 처음으로 보았으니까. 그래서 마치 켄터키 치킨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산토리니라고는 하지만 피라미드가 있지 않나. 뒤져보면 어딘가 도라르방 같은 게 있을 것도 같고 말이야. 어쩐지 마음이 편하더라니. 편한 대로 왼손에 턱을 갠 채 내가 말했다. 요즘도 거길 가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따금. 이라며 얼버무렸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 나는 예전처럼 그곳을 자주 찾지 않았다. 요한 선배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 하고 머뭇했지만 결국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로 더 나빠진 것 같아. 행동하는 거나 의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고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거야, 그렇지? 대답 대신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한참을 스며들듯 바라보았다. 눈이 그쳤어요. 나지막이 그녀가 속삭였다. 눈이 그쳤군. 나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쩐지 한 시절이 지나간 느낌이었다. 눈은 모든 것을 지우고 혹은 썩어 사라질 모든 것을 보존시키고 잠시나마 그래서 고스란히 흩어진 모두의 가슴속에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눈은 그쳤다. 파헤친다 한들 낙엽의 전부를 되찾지 못하듯이 그 누구도 기억의 전부를 되찾지는 못한다. 지나간 시절 속에 혹은 저 눈 속에 나 자신의 일부가 묻혀있는 기분이었다. 다시는 찾지 못할 나 자신, 그러나 언젠가는 떠올리게 될 나 자신, 그리고 다시는 하나로 결합되지 못할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며 나는 커피를 마셨다. 지나간 시절 속에 자신의 어떤 부분을 시체처럼 파묻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남아이렇듯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20살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눈이 그쳤군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어둠 속의 세상은 조문이 그친 장례식장처럼 공허한 느낌이었다. 엄숙한 수눈의 능선을 따라 그녀의 눈길이 실내로 돌아왔고 그 눈길은 창틀과 모서리의 회벽을 지나 근처의 작은 풍경사진에 머물렀다. 눈 덮인 알프스가 그곳에 솟아 있었다. 사진의 스케일에 비해 웅장한 느낌이었고 보기에 따라 창밖의 세상과 이어진 먼 배경의 산처럼도 생각되었다. 융프라우예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그런 지명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물었다. 마이엔펠트가 아니라도 같은 알프스니까. 어렸을 때의 꿈이었거든요. 꿈? 하고 나는 되물었다. 등산 같은 걸 말하는 건가? 쓸쓸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가 말했다. 저기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알프스에서. 하이디가 아니라면 작은 염소로라도. 2달이건 석 달이건 아니 언제까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도의 가족 한 사람과 염소를 키우며 학교나 거리 그런 데를 나가지 않아도 그럭저럭 할 일이 있고 봄에도 겨울에도 줄곧 나는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발견 못하고 나 역시 남을 볼 수 없는 삶. 서로가 보이지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생각했어요. 클라라가 찾아오거나 그런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프랑크푸르트 같은 곳에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거긴 너무 많은 눈들이 있으니까. 물론 클라라와는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일생에서 만나는 예쁜 여자애가 단 한 명이라면 어떻게든 나도 잘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죠. 그럴 순 없잖아 라고 내가 말했다. 바닥이 드러난 커피잔을 바라보며 그 순간 커피를 좀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곳에 이런 가게 차린다 해도
결국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라고. 벨을 누르면 달려와 리필을 해주거나 하면서 말이야. 당연하죠. 게다가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이었으니까. 누구나 어릴 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벨을 누를까 하다 카운터의 선반에 놓인 작은 유리 주전자를 볼 수 있었다. 커피였다. 정말이지 그리스며 지중해 지상의 낙원.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며 나는 주전자에 담긴 주인의 배려를 빈장 가득 따르기 시작했다.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그리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맥심이었다. 가능하다면 말이야. 언젠가 함께 저곳에 가보자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잘도 진지하게 그녀에게 건넸었다. 융프라우를요? 다보탑으로부터 그런 얘기 건네들은 석가탑처럼 그녀는 표정 없이 커피잔에 손잡이를 매만지기만 했다. 분명 우리보다는 탑들이 알프스에 오를 확률이 높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그것을 농담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20살이었고 이끼가 낀 탑보다는 확실히 푸른 인생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있잖아요 하고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로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엔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눈을 뜰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숨으려 해도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그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했다.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라. 그 정도의, 말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같은 거로군 하고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니까 12살 때 일이야. 여기 이마에 커다란 종기가 생긴 거야. 한복판이었지. 불그스름하게 조금씩 부풀어 오르더니 어느 날 마치 화산 하나가 폭발한 듯 우뚝하고 치솟았어. 좀 어지럽긴 했지만 종기 자체의 고통보다는 가려워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짜증. 그런 게 도리어 견디기 힘들었지. 차칫 깜박 손을 댔다가 나악하고 용암을 피하려는 폼페이 시민들이 이마 속을 마구 뛰어다니는 느낌이었거든. 어쨌거나 월요일 아침이었어. 우리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말이야, 건강은 둘째치고 얼굴에 흉이 생기는 걸 죽어도 용납 못하는 성격이었어. 자신의 얼굴이든 자식의 얼굴이든, 아니 누구의 얼굴이라도 말이야. 이리 오너라 하더니 글쎄 이 정도 크기의 조고약을 누런 기름종이와 함께 꾹꾹 눌러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였어. 이렇게. 이만큼이나 말이야. 그리고 학교를 가라는 거야. 전교생이 5명인 알프스의 학교도 아니고 오전반 오후반을 나눠야 할 만큼 학교가 아이들로 넘쳐나던 시절이었어. 300~400m 정도의 등굣길이었는데 말이야, 하나의 육교와 5개의 횡단보도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화창한 날이었다는 것도. 수많은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또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을 듣긴 했는데 누군가를 봤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 마치 혼자 그 길을 지났던 것처럼 말이야. 육교와 횡단보도를 건너 또 수업을 받고 아이들이 몰려오던 쉬는 시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 하루를 보내고 뭐랄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었다는 느낌이야.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 실은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내내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아.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아 힘을 준 얼굴이 마치 굳은 차르처럼 변해 있었지. 하지만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 스스로도 말이야. 아무도 없는 집과 오후의 볕, 마루 위에서 이리저리 더듬이로 움직이던 작은 귀뚜라미를 본 것도 생각이 나. 가방을 내려놓고 털썩 마루에 걸터 앉은 것도. 마루는 따뜻했고 나는 잠시 마당에 꽃과 빨랫줄에 널린 요묘 이불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펑 갑자기 터져버린 거야. 말 그대로 펑 하고 말이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나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얼굴이 굳었다는 사실을 느낀 것도 그때였지. 얼굴의 내부는 온통 울부짖는데 얼굴의 겉은 울 수가 없는 거야. 목구멍에서 정말 이상한 소리가 새나왔다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그날 마주친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또렷이 떠오르는 거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옆 반이나 다른 학년의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즉 마주친 모두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어.